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후설의 이념들 첫 번째 책에 있는 순수자아의 지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책에서의 제목은 순수현상학의 방법론과 지향성, 이러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 내용이 순수자아의 지향성이다 라는 제목이 더 적절해서 그와 같이 이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후설의 전반적인 그 이론 체계를 한번 보고 그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전반적인 그 내용을 도식화한 것인데요. 이 그림은 개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라는 것, 그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후설의 이 현상학은 논리학의 일환으로 출현했다. 논리학의 형식은 일치가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인 단어나 명제들에 있어서 심리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이 개입되어 있어서 그것의 본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해서 현상학의 필요성을 처음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그 심리적 요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 분석 철학자들이나 프레게나 러셀, 이런 부류의 철학자들은 이 언어를 표시기능, 지시기능으로 바라봅니다. 본질을. 그런데 후설은 오히려 그보다 1차적으로 이 언어란 것은 표현기능이다, 이 의식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언어가 의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의식이 오히려 이러한 자아 혹은 순수 자아로부터 이렇게 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아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순수 자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순수 자아의 이 본질이 지향성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제목은 순수 자아의 지향성이라고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이 순수 자아로부터 이 지향성이 출현을 해서 체험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대상 세계까지 이르는 이러한 하나의 그 의식의 이 통일체를 이루고 있더라 해서 이 지향성이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자아의 본질은 하나의 지향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후설이 이제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향성을 추적해서 올라갔을 때 1차적으로 반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체험이 나오고 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는 반성과 체험과 의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그 개념적인 이해를 먼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후설에게 있어서 이 자아는 하나의 층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이 자아의 층이라는 말은 후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후설은 1차적, 2차적 이런 순서를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순수자를 1차적, 이것을 2차적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 양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양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이러한 자아를 순수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월적 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외부로부터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반사작용을 해서 체험을 일으키고 의식을 일으키는 것인데, 인상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때의 이 반성을 초월적 반성 혹은 순수 반성, 이러한 용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자아에 있어서도 이 순수 자아와 또 일반적 이러한 자연적 자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자아에 있어서도 자연적 자아라는 말을 쓰고, 특히 이것을 설명하는 안에 있어서는 체험적 자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성을 자연적 반성이다 혹은 체험적 반성이다 혹은 심리적 반성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있는
이러한 반성을 이렇게 둘로 나눈 거, 이것은 여기에 있는 설명하는 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다른 이념들 2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이제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설은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조할 것은 이 반성에서 체험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체험에서 고스란히 이것이 의식으로 출현한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순수자의 지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후설은 이 내용을 순수현상학의 방법론과 지향성, 이러한 소제목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자의 지향성을 이제 현상학적 방법에 의해서 살펴본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순수현상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순수현상학은 명백한 전문 용어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이 순수현상학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이라는 것은 괄호침, 판단 정지, 판단 중지를 말하는 것인데 어떠한 개념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판단 중지를 내리면서 그 본질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개념의 본질적인 그 내용을 찾아내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히려 형이상학의 장이 열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단 중지를 하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 이 자아에서 그리고 순수 자아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또 더 판단 중지를 하고 들어가면 이제 지향성이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해서 형이상학의 장이 도리어 열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방법은 우리가 보여지는 체험을 탐구하고 그것 자체를 기술하는 이러한 방법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체험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는 그 방식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탐구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후설 현상학에서 하나의 중요한 제한적인 것이 있는데요. 후설은 지각과 의식으로부터 본질 해명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현상학의 그러한 범위도 의식에 국한해서 자신의 현상학을 접목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더 깊이 있는 차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는 의식에 대한 본질을 밝히는 데 자신의 연구를 국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이제 초월적인 부분을 또 많이 언급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 자아를 넘어서는 이 이면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참조로 하고 후설의 현상학을 접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반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는 의식을 지금 규명하고 있는데 이 의식은 인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인상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사물이 우리 안에 와서 사진기처럼 찍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성작용 혹은 영혼의 반사작용으로 인해서 그 인상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정원에 있는 그러한 사과나무 꽃을 보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고개를 돌리면 이제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모든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 인상, 이것은 사물이 우리 안에 와서 사진기처럼 찍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의 하나의 정신적인 그러한 요소로부터 이제 반사되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담겨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이제 인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으로부터 의식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반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반성이란 것은 이제 원어로는 리플렉시오에서 나왔는데요. 이건 반사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반사입니다.
외부의 어떤 사물이 이미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반성을 거쳐서 내 앞에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동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외부적인 체험과 아울러서 곧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체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사 이후에 체험이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면밀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체험 후에 반사, 그 다음에 의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반성 후에 반사 후에 하나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의 내용이 더 생생해진 것이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설이 오히려 반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체험을 얘기하고 의식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맞는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체험 후에 어떤 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렇게 대상이 우리 안에 관통해서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 인상이 성립되는 것은 그것은 반성 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경이나 이런 데 장애를 입어서 우리 안에 이걸 반사하는 기능이 없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안에 이미지가 우리의 망막 가운데 비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상이라고 하거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반성 후에 이 반사된 것이 우리 안에 인상으로 떠오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상은 지금 볼 때의 인상이 있고 또 과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이걸 적용해서 미래도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이러한 사유작용, 우리의 인식작용은 이렇게 반성으로 반사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 반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 기억도 하나의 반성인 것이죠. 또 생생한 체험도 우리가 곧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생한 체험 속에는 하나의 심리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에 꽃이 만발한 그 사과나무가 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이면에는 즐거움이라는 요소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 이러한 모든 개념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반성으로 반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설은 가장 먼저 우리의 이 반성을 살펴봅니다. 후설은 의식을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반성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반성과 현상학자들이 말하는 반성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반성은 체험에 대한 그 객관적인 묘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반성 그리고 그 반성으로 인한 개념 정의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현재 체험하는 그대로 그걸 진술해서 개념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돌이켜보고 보여지는 대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과거 지향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미래를 기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을 이제 심리학자의 반성을 통한 개념 확정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되어지는 대로 또 과거 기억되어지는 대로 그리고 기대되어지는 대로 무엇을 기술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자의 반성에 의한 개념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상학자는 이제 이 반성이 다릅니다. 현상학자는 괄호칩니다. 일반적으로 정립된 그 개념에다가 괄호를 치고 그것이 어디에서 출현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출현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괄호를 칩니다. 계속해서 괄호침을 통해서 이 본질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개념을 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대표적인 사례로 한 두 가지 정도를 드는데요. 하나는 실록, 이제 4월에 되면 봄에 많은 녹음이 꽃 피어나는 것이죠.
이때 아주 상쾌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실록의 예를 들고 또 하나는 정원에 꽃이 만발한 사과나무 이 용어를 듭니다. 그래서 실록이나 정원에 꽃이 만발한 사과나무 이 용어를 먼저 예로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여기에서는 정원에 있는 이 사과나무 꽃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 이면에 즐거움이라는 그러한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의 일반적인 개념 확정으로는 그냥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 꽃 이렇게 되겠지만 현상학자는 이것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원에 있는 꽃이 만발한 사과나무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개념 정립과 아울러서 즐거움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개념을 괄호를 치면 즐거움이란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에 대해서도 괄호를 칩니다. 판단 중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즐거움을 수행하는 그 수행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즐거움의 수행작용에 대해서도 괄호를 칩니다. 그러면 내재적 지각이 관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재적 지각을 이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객관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그 진정한 그 개념 그리고 그 본질을 규명해 나간다. 이게 바로 현상학자들이 취하는 그런 반성을 통한 개념 정의의 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심리적인 그러한 정신에서 나온 이 반성의 요소와 객관적인 하나의 그 모습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현상학자들이 말하는 현상학에서의 개념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리학자의 반성과 현상학자의 반성에 의한 개념 확정이 다르다. 이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 반성에 대한 괄호침을 이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체험 반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 반성에서 이 체험이 나타나기 때문에 체험 반성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성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반성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관찰을 하면서 이 반성에다가 괄호를 칩니다. 그러면은 이 반성의 내용이요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성을 반복하게 되면 이 개념이 변합니다. 말하자면 정원에 있는 꽃이 만발한 그 사과나무를 계속적으로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그 반성에서 나타나진 것을 바라봅니다. 일단에는 표면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는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변양의 연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생생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더 깊어지고 더 생생해지고 그래서 생성됨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성의 이러한 표면에 나타나는 모습은 생성됨의 흐름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깊어지면 이제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의식으로 생성되어 나타나겠죠. 어찌됐든 생성됨의 흐름이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반성마저도 이 생성됨의 흐름마저도 괄호를 치게 되면 이 반성을 괄호를 치게 되면 이 남는 것은 지향성 하나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생성을 향하여 뭔가 이 대상을 향하여 이렇게 뻗어나오는 그 지향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생생함이 더 깊어지고 계속 거기에서 뻗어나오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정신으로부터 무언가가 계속 뻗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생생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체험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의식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지향성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을 때 여기에서 남는 것은 지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딘가로부터 끝없이 무언가가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로부터 끝없이 무언가가 이렇게 뚫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향해서 사물을 향해서 뚫고 나오는
그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의 그 본질은 지향성이다. 남는 것은 지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추하는 것이 그것은 이제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 나에게서 나왔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순수자, 어떻게 보면 초월적 자아로부터 무언가가 이렇게 뚫고 나오는데 지향성을 가지고 사물을 향하여 뚫고 나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반성이고 바로 그것은 지향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자의 체험 반성으로서의 지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성은 순수자로부터 나온 것을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은 체험을 일으키고 이 반성은 체험으로 흘러갑니다. 이 체험 안에는 지향성이 흐르고 있고 그것은 바로 순수자의 반성 행위로 인해서 이와 같이 관통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는 후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향성은 우리 영혼으로부터 사물로 향하여 흐르는 무언가의 정신적 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순수자에서 반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순수자를 괄호를 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반성이 순수자에게서 나왔는지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어떠한 초월적 실제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명확히 규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자도 괄호를 한번 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듯이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사태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추적해 보니까 나라 사랑이라는 하나의 양심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양심이 나의 것이냐, 내 본질적인 것이냐, 이러한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양심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초월적 자아 이면에 어떠한 초월적 실제에 의해서 그 양심이 출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초월적 자아 이면에 또한 초월적 실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추적할 수가 있고요. 또 초월자가 또 초월자까지 우리는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반성의 내용물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따져 들어갈 수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후설은 이렇게 이 이면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식을 규명하는데 모든 방향을 맞추고 그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후설은 이 지향성이 발견이 됐는데 이 순수자의 지향성을 더 깊이 규명하기 위한 것이 이제 후설의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향성 규명을 위해서 체험으로 나아갑니다. 반성이 체험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체험의 본질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체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반사 안에 있는 그 지향성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반사가 체험으로 나타났는데 이 체험 안에서 이 지향성은 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이제 후설은 체험 자체에 대해서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체험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체험을 가로치는 것인데요. 체험에 대한 판단 중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후설은 체험의 구성 요소를 체험 내용과 사유작용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체험 내용 자체만 가지고는 그 체험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에 사유작용이 개입한 것, 이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에 있는 꽃이 만발한 사과나무, 이것은 이제 하나의 체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이면에 있는 이 즐거움, 이것은 말을 듣기만 해도 우리 안에 즐거움을 유발시키죠. 바로 그 즐거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사유작용이 여기에 이제 덧붙인 것입니다. 사유작용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의 구성 요소는 체험 내용과 사유작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헤겔이 먼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하자면 체험 내용은 하나의 즉자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유작용은 대자 존재인데요. 이 대자 존재는 즉자 존재가 등장을 할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자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과 함께 내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체험 내용이 발생했을 때 즐거움이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자 존재가 나인데 이것은 즉자 존재와 함께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이 체험을 가리켜서 의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의식을 그래서 나라고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출현함을 통해서 나도 출현하는 것이고요. 체험이 사라져버리면 체험적 자아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설은 이 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체험적 자아 이런 표현도 쓰고요. 체험적 자아, 자연적 자아, 의식적 자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자아는 대상이 출현했을 때, 즉 체험의 내용이 출현했을 때 출현하는 자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있는 모든 자연적 세계, 말하자면 이 세계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체험에 대한 판단 정지를 한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자연적 세계에 대해서 정립된 것, 이것을 중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도 함께 중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의식적 자아하고 이 의식적 자아가 경험한 이 모든 것과의 관계는 사실은 서로 결합하여 있는 관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체험 내용뿐만 아니라 의식하는 나까지도 판단 중지를 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후설은 순수 자아하고 이 자연적 자아, 우리 안에 있는 의식적 자아, 이것을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 의식이 있을 때 항상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의식이 사라지면 나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는 무언가의 그 대상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하는 나하고 의식하고는 서로 긴밀한 그러한 존재의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의 대상, 그것은 세계 전체이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자연적 세계의 정립,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가 경험한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식, 이것과 나하고는 하나의 공존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즉자 존재라 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나를 대자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헤겔에서부터 출현한 개념인데 아주 이 발견은 철학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고스란히 실존주의에서 그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의식이란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겠죠. 어떤 사태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이고 어떤 대상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내 안에 없으면 나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출현을 하면 나도 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항상 나는 초월적 자아의 모습으로, 순수 자아의 모습으로 있다가 무언가가 출현했을 때 함께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여기에서의 나는 초월적 자아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로만 그 나를 아는 것이지 그 나를 내가 목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했을 때 나는 생각하다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나란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란 모습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 때, 대상이 있을 때 비로소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이 체험에 대한 판단 정지를 한다, 이것은 바로 자연적 세계의 정립, 그러니까 모든 내 안에 있는 체험 혹은 의식, 이것과 내가 함께 판단 정지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무의 상태로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나는 생각한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때의 그 나를 가리켜서 이제 순수 자아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끝없이 무언가를 들어오기만 하면 생각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향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세계의 정립과 나, 체험 자체를 판단 배제하고 남았을 때 남는 것은 뭐냐? 여전히 순수한 작용이 남아있더라는 것이에요. 뭔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생각하려고 하는 그 작용, 순수한 작용 체험은 남아있는 것이고
이 작용 체험을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순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험에 대한 판단 중지를 했을 때 오히려 체험의 본질이 지향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오히려 순수자가 그 이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에 대한 판단 정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체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설은 이제 체험의 본질은 체험 내에 있는 지향성이더라. 그래서 이 지향성이 이제 이 체험의 흐름을 이제 변화를 유발시키고 어떠한 체험을 하면 할수록 이제 그 체험이 더 강렬해지고, 그죠? 그것이 이제 의식으로 나타나고, 이 무엇에 관한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개념이 형성되는 것이고, 지각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평가 작용이 나오고, 행위까지 나타난다. 여기에 있는 이러한 지향성이 이제는 이 안에서의 어떠한 행위까지로 나타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후설은 체험을 판단 중지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지향성이 그 본질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요. 말하자면 여전히 이 반사에서 나타난 그 지향성은 우리 체험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체로 본질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제 밝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이 지향성이 오히려 체험의 주체로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지향적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상과 진료에서 형상이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료라는 것은 이제 이 형상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험의 내용이나 감각 내용들은 하나의 이제 감각적 진료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체험의 이제는 본질이 밝혀진 것입니다. 체험의 내용물이 무엇인지가 이제는 정확히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체험의 내용물은 지향적 체험이더라. 지향이 그 본질이더라. 그래서 그것은 감성적 진료와 지향적 형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감성적 진료는 체험의 내용이고 감각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향성이 이제 부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체험의 계기들이고 여기에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즐거움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체험한 내용물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체험의 계기들이고 의미 부여이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 지향성이 모든 감각 내용들 아래에 부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영혼 주입의 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으로부터 정신적인 시선으로서 이 지향성이 나왔는데 이 지향성이 이제는 이러한 감각 재료들에게 부착이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부착이 되어서 그래서 이 즐거움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정원에 있는 꽃이 만발한 사과나무 이러한 하나의 재료에 이제 즐거움이란 것을 그 본질로서 거기에 이제 부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 더 본질적인 모습이다. 말하자면 거기에 영혼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거기에 체험에는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지향성이 우리의 이 정신적인 요소가 거기에 부착되어 있다. 영혼을 주입하는 층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이 거기에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이제는 나옵니다. 말하자면 후설은 우리 체험에는 감성적 진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지향적 형상, 영혼이, 정신이, 정신적 요소가 거기에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적 요소는 파생되어서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정신적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로 하나의 정신적인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감성적 진료에 부착되어 있는 이 지향적 형상 혹은 그 정신, 그 영혼 여기에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자체로서 어떠한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우리는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생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본질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기인 것입니다.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성적 진료에 붙어있는 이 지향적 형상에는 하나의 정신적인 요소 혹은 힘이라는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 이제는 여기에는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있는 이 체험이요, 이제는 고스란히 의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체험이 더욱 생생해지면 그것이 의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도 이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의 진료가 있고 형상이 있고 여기에도 영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존주의 철학에 가면은 바로 이 의식이 이 세계 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계 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에 우리 의식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식이 이 자아 안에만 있어야 되는 의식이 이제는 오히려 객체화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존주의에 가면은 이 의식이 또 이제는 대상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내 존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세계 내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이러한 체험과 의식이 그곳에는 영혼의 기능이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혼의 기능은 여기에서 독자적인 힘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그 영혼 안에, 이 의식 안에 영혼이 부착되어 있다면 어떤 힘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그냥 우리 인간의 행위로 그냥 변화를 시키는데, 그런데 신학자들은 오히려 이 영혼에, 이 의식에 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이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표적이나 이적들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친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그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 안에서 잠잠해졌습니다. 이 목소리에 힘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거기서 누군가가 이것을 듣고 사물도 이렇게 듣고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목소리에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과 의식과 말, 이거 다 로고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체험과 의식과 말, 이런 것들은 다 로고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설은 이 체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체험의 본질을 이렇게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고스란히 이제 의식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더욱더 생생한 체험이 이것이 반복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반성이 되어졌을 때, 이때 이것이 이제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험의 흐름은 이제 의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념적 통일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대상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통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지향성으로 인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험을 살펴본 이제 후설은 이제는 이 체험이 더욱 구체화되고 생생하게 되어서 우리의 의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의식을 이제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의식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의식은 여기에 있는 체험을 고스란히 이쪽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에 있는 감성적 진료가 인식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향적 형상이 여기에서의 그 인식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체험을 말할 때 지향적 형상으로서 영혼이, 정신이 감성적 진료에 부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개념이 고스란히 의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의식 안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을 나라고 그냥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또 나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말하자면은 의식과 나를 그냥 일치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즉자 존재에 대한 대자 존재처럼
이 양자는 서로 공존의 관계에 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의식 속에는, 우리의 이 생각 속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고 이 정신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인식작용인데 어떠한 지각된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안에 있는 그 정신이 의미 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체험 혹은 우리 의식 속에는 인식 대상이 그 안에 내재해 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후설은 인식 대상적 상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성적 진료이죠. 이게 실제 사물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그것은 이렇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진료의 형태로 어떠한 존재의 형태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인식작용으로서의 어떠한 정신적인 것과 그리고 사물로부터 온 어떠한 대상적 요소, 어떤 상관자가 인식 대상으로서 우리 의식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가 결합된 것이 바로 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식은 정신적인 요소와 또한 사물로부터 온 어떠한 상관자가 우리 안에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제 정원에 있는 꽃이 만발한 사과나무 이러한 단어 혹은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이게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냥 지각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쁨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순수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순수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바로 지각된 것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순수현상학적 상태이다. 이게 순수현상학에서 추구하는 하나의 그 명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현상학에서의 명백한 전문용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초월적 공간에 실존하는 것의 진정한 모습이다. 초월적 공간은 어딘가요? 바로 여기이죠. 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것이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각된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그 실제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적 공간에 실존하는 것, 물 자체일 수도 있죠. 이것과 지각된 것 그 자체는 일치하는 것이다. 양자가 일치한다. 물론 완벽하게 담아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일치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질문이 나타나요. 어떤 질문이냐면 만약에 지각된 것 그 자체가 초월적 공간에 실존하는 것이다. 여기에 실존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나타난 이 기쁨이라는 요소, 즐거움이라는 요소, 자, 이것도 이 안에 존재하느냐. 그 문제가 사실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것이 지각 플러스 기쁨, 이것이 오히려 실제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이라는 요소가 이 안에도 존재하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사실은 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 후설은 뭐 질문을 하거나 추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명제는 신학자들은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요소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사실은 밝혀내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미작용, 의미 부여를 통해서 이제 이 사물에 대한 의미가 정해졌죠. 이것을 가리켜서 인식 대상적 의미라고 말합니다. 지향성이 부여한 객체의 의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식 대상적 의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의미의 상관자에 의해서 출현한 객체를 내재적 객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변화된 체험이고요. 이 내재적 객체가 오히려 실제 객체와 더 부합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 의식은
이렇게 일반 체험이 아니라 인식작용적 체험이다. 이것이 진정한 그 의식의 개념정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체험과 관련해서 의식에 있는 의미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실체를 우리는 분별을 해봤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인식 대상에 대해서도요, 괄호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대상에 대한 괄호를 치면 이 실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 객체와 대상적 상관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대상적 상관자란 우리의 의식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진리적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분자로 형태로 돼 있던 이미지 형태로 돼 있던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대상적 상관자가 이러한 실제적 객체로부터 왔는데 대상적 상관자가 있다. 그리고 체험 내용을 이렇게 괄호를 친다는 것은 초월적 정립, 실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상적 상관자는 실제 자체의 존재를 의미해주고 있다. 그리고 괄호를 친다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립,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포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존재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상 세계에 대해서 이 존재를 후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실제 자체, 정립을 주시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후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초월적 관념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일반 관념론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념론이란 것은 우리의 이 관념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생성시키려 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자신의 이 관념론은 전통적인 관념론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제를 인정하는 그러한 형태의 관념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분석 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반실제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후설은 반실제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야기되는데요. 만약에 우리의 이 인식작용이 인식 대상적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 의미 부여가 상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착각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흘끗 본 것을 가지고 또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적 상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제를 주시하면서 그것의 타당성을 단계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의식 안에는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 상관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적 상관자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에는 이렇게 의미 상관자와 대상 상관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고, 이 의미 상관자는 끝없이 여기 지향성으로 인해서 정신적 요소를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고, 대상 상관자는 대상으로부터 끝없이 그러한 요소를 주입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향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신적 요소가 대상에게로 깊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이 양자가 다 이렇게 통일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이제 후설은 이 반성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순수 자아의 이 반성으로서, 이 반성은 지향성을 가지고서 이제는 체험으로 나타나고, 또 이 체험은 의식으로 나타나고,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가면요, 이 의식이 이 대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향성이 이렇게 의식으로 해서 대상 속으로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 안에는 정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흘러나온 정신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나라고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객관화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유주체가, 사유작용이 이 안으로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존재가 이렇게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설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후설의 얘기에서는 지극히 이 의식에다가 자기의 모든 이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순수 자아의 이면에 대해서도 현상학적 방법에 의해서 추적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의식이란 것은 하나의 로고스, 성경에서 보면은 로고스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정신적인 요소가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대상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 대상에 하나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느냐, 이걸 놓고 봤을 때 기독교 성경에서는요, 성령이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생명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존재하면서 아까 얘기한 그 즐거움이란 요소가 이 의식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있을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그 기독교 신학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곳에도 성령이라는 존재가 이곳에서 그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실존주의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이러한 자아를 파악할 때 세계 내 존재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의식은 이제 상호 주관성의 의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의식들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의식은 상호 주관성으로 이제 발전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